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데이비드 월러와 루퍼드 영거의 평판 게임입니다. 요 근래 몇몇 사이트들의 리뷰 조작과 광고일 때에는 광고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이 책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평판은 책의 표지에 나온 말처럼 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판 게임 속에 살고 있으며 그 평판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해야 평판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 데이비드 월러는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으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10년간 기자로 활약하였고 세계적인 평판 자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퍼드 영거는 에버딘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고 약 20년 동안 기업 공개와 인수합병, 홍보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평판 사례를 연구해 왔으며 평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평판은 한번 구축하려면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에는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워런 버핏의 말이 이 책을 가장 대표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라인 시대에 자기 홍보를 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으며 개인이던 기업이던 평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평판은 세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행동, 두 번째는 네트워크, 세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행동은 자신이 보여주는 제1의 얼굴이자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사업의 평판을 높이는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행동 자체가 평판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사실 평판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인식이며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네트워크입니다. 호평이든 악평이든 모든 평판은 네트워크를 매개로 확산하며 어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다른 평판이 만들어지고 네트워크와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자신의 행동은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메시지라면 네트워크는 메시지를 이동시키는 통로이며 네트워크가 없으면 평판도 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는 닫힌 네트워크와 열린 네트워크가 있는데 쉽게 말해 닫힌 네트워크는 내가 아는 사람을 내 친구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이고 열린 네트워크는 내가 아는 사람을 내 친구는 모르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닫힌 네트워크는 정보의 신뢰와 전파 속도, 결속력이 높은 대신 혁신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열린 네트워크는 신뢰의 강도와 일관성은 낮지만 혁신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평판이 퍼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업체 도모는 2014년 데이터는 잠들지 않는다를 통해 1분 안에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250만 건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트위터 사용자들이 30만 건의 멘션을 올리며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22만 장의 이미지를 게재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양상으로 본다면 호평이던 혹평이던 평판은 과거와 다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스토리입니다. 행동에서 비롯된 평판이 네트워크를 통해 멀리 퍼져나가기 위해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맥락과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평판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기가 홍보하는 것보다 타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평판을 쌓는데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으로 늘어놓는 나에 대한 이야기는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거쳐가는 나의 이야기는 한번 검증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스토리는 사회와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으며 로빈 덤바는 가십이 스토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아인슈타인이 남긴 지혜와 통찰에 관한 논쟁보다 일상적인 잡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저명한 사회학자이며 역사학자인 찰스 탈리 역시 이야기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사회를 본 경험을 살리고 주류 언론을 거치는 대신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을 직접 한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한 포스트 트루스는 엘리트 정치인에게 외면받은 백인 하층민 유권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16년 옥스퍼드 사전은 포스트 트루스를 올해의 용어로 선정하면서 그 의미를 여론 형성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감성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에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평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역량평판과 도덕적 책임이나 태도를 평가하는 인성평판으로 나뉩니다. 최고의 역량평판을 누리면서 최악의 인성평판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인성평판에 치명타를 입으면 역량평판까지 상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반대로 역량평판이 상당히 높다면 인성평판의 결함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력 논란에도 애플이 성공한 이유는 애플의 특유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역량평판에 애플의 스캔들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주었다고 합니다. 애플은 제품 디자인에 집중해서 평판을 구축했으며 구글은 기술 중심적 평판을 구축해 갔다고 실리콘밸리의 코치인 빌 캠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전략 모두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으며 모두 강력한 역량 평판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스포츠는 역량이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야입니다. 테니스의 황제 페더러는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관대하면서도 강단이 있으며 그는 후원사를 비롯해 비평가, 전현직 선수, 관중들의 존경과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 스포츠 스타로 성공했으며 반면에 타이거 우즈는 실력이 있었지만 인성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수많은 선수들이 피나는 노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정상에 올라도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자주 나오는 강정호 선수만 하더라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페더러처럼 마지막까지 영예를 누리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성공의 기회를 거머쥐고 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선 역량 평판뿐 아니라 인성 평판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파트 1에서는 전체적인 평판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위기 상황을 직면해서 평판이 추락한 경우와 그 상황을 잘 극복함으로써 평판을 추락시키지 않은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읽은 가장 인상 깊은 3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버터 호라이즌 사건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2010년 4월 20일 마콘도 유전에서 폭발이 일어나 11명의 사상자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냈고 멕시코만은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던 BP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으며 2016년 여름까지 들어간 수습 비용이 616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기름 유출의 원인은 복잡하게 얽힌 조직적 결함과 판단, 공학적 설계, 관리, 의사소통의 문제가 사고를 촉발했다고 합니다. 디버터 호라이즌의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 안에서 압력이 증가하는 지점을 확인하지 않고 시추 통로를 막은 데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거듭된 의사소통의 실수로 그들의 평판을 추락시켰습니다. 사고가 터진 후 BP의 첫 반응은 유전을 관리하던 하청업체인 트랜스오션을 비난했고 그들은 유출된 기름량을 고의적으로 축소해서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CEO였던 헤이워드는 한 TV 인터뷰에서 사과를 했지만 자기 인생을 되돌려 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뉴욕타임즈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무지한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간 동안 휴가를 즐기기 위해 영국으로 보트를 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BP의 추락한 평판은 다시 올릴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BP는 역량 평판과 인성 평판 모두에서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폭스바겐이 조직적으로 배기가스 검사를 조작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발생됐습니다. 폭스바겐은 아우디, 세아트, 스코다,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의 브랜드를 거느린 글로벌 그룹으로 독일 산업의 부흥을 상징하면서 아주 독특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주주들의 입김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수익성이나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대신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고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닫힌 네트워크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디젤 스캔들이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미국에서 판매된 48만 2천 대의 차량에 차량이 뿜는 배기가스를 줄여 기준을 충족시키는 소프트웨어인 임의 조작 장치를 설치해서 배기가스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집요한 수사 끝에 결국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1,100만 대의 디젤 차량에 이 장치를 설치했다고 시인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2007년부터 강력한 리더십으로 폭스바겐을 이끌던 마틴 빈터코르는 사임했고 그들은 조작 장치의 정체를 알고 있던 극소수 관계자들의 일탈을 문제 삼고 10명 남짓의 기술자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꾸민 사건이라고 믿었고 그 이후도 기술을 활용해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거짓말을 폭스바겐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스바겐은 역량이 아닌 인성평판에서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속일 때 독일 사람들은 테이블로 끌어들인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폭스바겐이 소비자를 테이블로 끌어들였으며 그들은 과정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성과만 강조하는 무모한 기업 문화의 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평판게임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는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2013년 3월 266번째 교황이 선출되었으며 그는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였습니다. 그는 비유럽권 출신으로 그가 교황이 되었을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섹스와 횡령 스캔들로 난관에 봉착하고 사제들의 가르침은 신자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물결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판세를 되돌려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고 판세를 되돌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의사소통의 역량을 취임 축하 미사에서부터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오나세라라는 전역 인사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며 전임자들에 비해서 편안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격식을 차리거나 신도들을 기다리게 하는 관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 신던 낡고 투박한 신발을 고집하고 직접 안경점에 들러 안경을 맞추고 주교 시절부터 애용한 파란색 포드 포커스를 주로 이용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거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오늘날 교회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은 상처를 치유하고 신실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합니다. 상처를 포옹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 인간애를 전하기도 했으며 동성애에 대한 질문에 어느 동성애자가 선한 마음으로 신을 찾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감히 그를 심판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동성애가 죄 있는 행위라고 교리에서 할지라도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실이 죄는 아니라는 믿음을 드러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부터 포클랜드 제도를 두고 갈등하던 영국과 아르헨티나를 중재한 일,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 간의 평화협정을 주도한 것까지 다양한 결과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교황은 또한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 뒤에 숨은 옹졸한 생각이라며 이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혼이나 재혼한 사람도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평판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실제 모습과 대중의 인식에 간극이 없고, 불확실한 주변 상황과 구성원의 상이한 성향을 감안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연 의사소통과 공감 측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대해 이러저러한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예 호평만 받거나 혹평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한 평판의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중요한 평판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평판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유의미한 몇몇 평판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평판에 절망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판 게임의 선수입니다.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우리는 평판이라는 자산을 얻기 위해 게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 데이비드 월러와 루퍼드 영거의 평판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